이번에 덤비면 크게 다친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연준 내에서 엄청나게 거장이라고 불리는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공유 좀 해드려 볼게요. 일단 이분이 거장이라고 불리고 경제를 잘 조율한다고 해서 별명이 마에스트로라고까지 불리는 그린스펀 연준 의장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 역대 최장기 연준 의장을 하신 분이거든요. 올해 나이도 96세, 96살. 취임하고 얼마 안 있다가 블랙 먼데이를 맞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날 중에 하나로 꼽히는 1987년 블랙 먼데이도 맞으신 분이고요. 1994년에 금리 인상기에 경기 침체에 진입하지 않게 한 가장 최근의 연준 의장이고요. 그러면서 미국 장기 호황도 유도했던 분이고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잘 대응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분이에요. 막 이렇게 워낙 장기 재임을 하셨으니까. 그림으로도 한번 보시면요, 역대 연준 의장이에요. 그린스펀 의장 가장 긴 거 보이시죠? 1987년부터 2006년까지 무려 16년 동안 미국 역사상 최장기 연준 의장을 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도 4명을 모십니다. 레이건,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클린턴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호황과 불황을 얼마나 많이 겪어봤을까요? 사이클을 뭐 다 겪어보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과거에 비하면 좀 약해졌지만 세계 경제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발언 하나하나가 되게 주목을 받는데, 그리고 여담이지만 여기 보이는 게 혹시 눈치채셨나요? 키입니다. 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연준 의장의 키만큼 비례해서 금리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볼커가 키가 되게 크잖아요. 여기 폴 볼커. 그래서 실제 금리도 엄청 높았고, 금리가 실제 이랬다가 키가 가장 작은 전 연준 의장 옐런 연준 의장, 지금은 재무부 장관이죠. 그때 가장 저금리였고 제롬 파월이 올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역사가 반복된다면 지금 벤 버냉키보다 제롬 파월이 좀 더 크거든요. 참고로 벤 버냉키가 금융위기 때인데 이때 금리 고점이 5.25였습니다. 그러면 파월이 버냉키보다 키가 크니까 5.25보다 높아야 이 그림의 논리가 맞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맞았는데 만약에 이 그림의 논리가 맞다면 파월 의장 때 5가 넘어간다라는 그런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는데, 그것도 악담이니까 제가 그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여담이었습니다만, 오죽하면 파월이 작년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목표로 삼았던 게 그린스펀 시절 1994년 이때 금리 인상하면서도 경기를 망가뜨리지 않았던, 연착륙에 성공했던 이때를 사례로 들기로 했죠. 나 1994년처럼 할 수 있다. 시장은 안 믿었지만요. 그래서 이때도 소환됐던 그린스펀이라는 분이신데, 이때 잠깐 설명드리면 1994년에 미국 기준금리가 3%였는데 되게 지금하고 비슷하죠. 1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해가지고 6%까지 끌어올립니다.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속도인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증시입니다. 야, 왜 지금은 이렇게 안 움직이는지. 이때 증시가 초호황이었습니다. 경기도 좋았고 연착륙. 그래서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이 이때 연착륙을 성공시킨 이후로는 그 다음부터는 연준 의장들이 연착륙 다 실패했거든요. 금융위기 맞고 코로나 위기 맞고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연착륙 성공시킨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분의 인터뷰를 한번 보면은 연준 내부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죠. 연준에서 지금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해주는 것 같아요. 결국은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침체는 올 거고 금리 인하는 안 할 것 같다라는 게 전 연준 의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지금 연준 내부에서도 뻔하다 회의하고 있는 게, 금리 잠깐 내린다는 시그널만 줘도 증시 폭등하고 자산시장 급등하고 인플레 올라가는데 연준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얘기를 하겠냐, 그런 행동을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물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준은 절대 그렇게 못한다. 금리를 내릴 수가 없다.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린다. 인플레 어떻게 잡고 있는데 단 조건이 있다. 연준이 항복하는 순간이 딱 하나 있는데 금융시장 불안정. 그러니까 뭔가 부러질 듯한 쇼크가 나타나는 상황이 오면 연준도 잠깐 항복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안 보인다. 단순히 증시가 많이 빠져서 그거는 연준이 가장 경계하는 행동이다. 쉽게 말해서 연준은 증시 30% 빠지면 도와준대요라는 그런 해석이 되는 걸 가장 싫어한다. 이렇게 말했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번 주에도 빅쇼트의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가 아주 파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결국 연준은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거라고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니까 연준이 얼마나 더 이를 악물고 결심을 하겠냐 싶은데, 빅쇼트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현재 여기 있는데 물가가 잡히고 침체에 오면서 물가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면서 연준이 결국 항복할 거다. 금리 내리고 대규모 부양책을 펼칠 것이다. 그러면서 인플레가 다시 튈 거다. 이게 전형적으로 70년대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결국은 실수를 반복할 거다. 말만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지금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이 이렇게 안 되려고 지금 연준이 이 악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도발하는데 열받아서라도 그렇게 안 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다가 더군다나 이번에는 코로나 때 푼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금리 인상 안 그래도 효과가 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데 더 천천히 나타날 거다. 쌓아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구나 빠른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더욱 없다. 지금 아직도 이렇게 금리를 막 사상 초유의 속도로 올렸는데도 미국 경기가 좋다는 소리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더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침체가 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침체가 올 것 같고 이미 좀 늦었대요. 그린스펀 전 연준의장이 봐도 물가 잡는 걸 좀 늦었대요.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잡았어야 되는데 골든 타임, 중요한 시간을 지나쳤다라고 평가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침체가 오는데 실물 경제는 안 좋을 텐데 증시는 좋을 거래요. 이게 좀 인상 깊더라고요. 야, 전 연준의장이 증시 예측을 해주는데 실물 경제는 침체가 내가 온다고 말했지만은 증시는 22년이 제일 변동성도 크고 힘들었는데 올해 증시는 오히려 좋을 것 같다라고 예상하더라고요. 이게 좀 반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인터뷰 하신 분이 뭔가 지금 혹시 걱정거리가 있냐, 뭔가 부러질 것 같은 신호가 있냐 그랬더니 자기도 3개월 전만 해도 이거 심각한데? 달러가 너무 세니까 지금 달러 좀 약세잖아요? 달러가 너무 세가지고 막 뭔가 금융시장에 불안정성이 있어서 뭔가 터질 것 같았는데 지금은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당장 연준이 돌아설 만한 이슈는 없고 그래서 침체는 유도될 것 같고 하지만 증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을 것 같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실물 경제랑 또 증시가 다르게 움직인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걱정거리 하나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대만 중국 리스크. 저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죠. 지정학적 리스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스완 리스크. 블랙스완이 올 가능성이 낮으나 한번 터지면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하죠. 블랙스완. 전 연준의장도 이걸 꼽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중국 인구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영향력이 줄어들 거라고 판단했는데 그게 실수였다.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오히려 시진핑이 독재 정치를 하고 그러면서 대만을 끌어들이려고 한다. 더 공격적으로 노골적으로 대만에 대한 영향력을 더 넓히려고 한다. 자기의 판단 미스였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할 것 같다. 하나 꼽으라면 난 대만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FTX는 사기고 암호화폐는 전염성은 낮다. 별로 위험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터뷰 내용이었는데 결론은 침체는 피하기 어렵고 지금 연준이 침체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린스펀 얘기를 꺼낸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연준의 회의록이 공개됐는데 지난달 FOMC 회의록이 공개됐는데 그 내용이 20년 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일명 그린스펀의 수수께끼가 또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0년 전에 2004년부터 2006년 금리를 올릴 때 기준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시장이 무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린스펀 의장이 거참 수수께끼네 라고 회의 때마다 말했던 걸 회의록에 적어놨는데 그래서 이걸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보면은 요때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 그린스펀이 금리를 1%부터 5.25까지 올립니다. 와, 지금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도 0%대에서 금리 4.5까지 올리고 5%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되게 금리 비슷하거든요. 쭉쭉쭉 올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리는데 기준금리 올리면 시장의 장기 금리도 같이 따라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시장도 따라서 덩달아서 반응을 해주길 바랬는데 여기 빨간색 뒤에 보이시죠? 시장 금리, 대표 금리인 10년물 금리가 3, 4에서 계속 횡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이상하다, 수수께끼다, 왜 안 따라오르지? 내가 분명히 금리 올리면서 유동성을 줄이고 있는데 왜 안 따라 올라오지? 라고 여러 번 반복한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추후에 이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에 대한 분석 논문이 나올 정도였어요.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기준금리랑 시장금리랑은 상관관계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분석이 나중에 나왔지만 그때만 해도 연준 의장이 몰랐던 거죠. 이상하다 이러면서 그게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인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20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기준금리를 0.5에서 4.5까지 올립니다. 이게 목표대로 가면 5%까지 갈 텐데요. 그러면 2004년하고 되게 비슷해지죠. 거의 20년 전하고 똑같이 올리는데 장기 금리는 따라서 안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3%대에서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도 거참 이상하네 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도 이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20년 전에 그린스펀이 실수를 했다 이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겁을 안 먹네, 안 따라 올라오네, 고금리 유지 막 더 무리한 긴축을 한 거죠. 그게 2004년부터 2006년까지였는데 그로부터 2년 뒤에 결국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린스펀이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라는 비판까지 나중에 막 당하고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이제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시장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그린스펀 의장이
인플레 잡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금리 올렸다가 인플레 잡히면 다시 금리 낮출 거잖아. 그래서 통제 하에 있다고 오히려 연준을 믿었던 건데 그린스펀은 야 시장이 우리를 안 믿네 이렇게 오해를 했던 거예요. 미스커뮤니케이션. 나중에 이게 밝혀진 건데 이것 때문에 금융위기가 안 올 수 있었는데 왔다라는 사후 분석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08년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금리 올리고 고금리를 유지하니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내렸는데 나중에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청문회에 불려간 겁니다. 이제 막 비난받은 거예요. 그린스펀 때문이다. 이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거든요. 청문회에 나가가지고 그럴 줄 몰랐지 어떻게 알았냐 이러면서. 근데 이제 시차를 두고 온다는 사실을 그때 이제 잘 몰랐던 거죠. 쉽게 말하면 사후 분석으로 알게 된 건데 그로부터 20년 뒤인 지금 현재 회의록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당황한 거예요. 야 지금 금리 이렇게 올리는데 자꾸 시장에서는 우리가 금리를 내린다고 생각하네. 여기 보시면 대중의 오해 때문에 우리 작업이 상당히 복잡해지게 생겼다. 큰일 났다. 이거 오해를 주면 안 되겠다. 금리를 자꾸 쉽게 낮춘다는 시그널을 주면 안 되겠다. 우리는 분명히 좀 천천히 올릴게요 라고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시장이 열광하고 막 주가가 반응하니까 되게 연준이 곤혹스러워하는 게 이제 회의록에 공개된 거예요.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래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전과 반복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금리 올리겠다 5% 위로 올리겠다라고 하는데도 금융지수는 완화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증시는 반등하려고 꿈틀꿈틀하고 있고 막 중국 회복하고 유럽 회복하고 그리고 장기 금리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니까 야 이거 연준 의장이 막 곤혹스러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2023년 내내 금리 내리지 말자. 괜히 조금 내려줬다가 증시 오르면 우리 작업 완전 망가지고 절대로 조기에 금융 완화를 시켜주지 말자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회의록에. 그러니까 이러다가 더 경제를 망치는 거 아니냐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의록 공개되고 나서도 이번 주에 연준 위원들이 줄줄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일부러 더 세게 말하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닐 카시카리 여기 총재가 금리 5.4까지 올려야 된다 그러고요. 그 다음날 나와가지고 에스더 조지 총재가 5% 이상 머물러야 하고요. 마치 짠 듯이 얘기하는 거죠. 여기도 라파엘 보스틱 총재가 5% 인상하고 나서 오랜 기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부러 그러는 거죠. 지금 연준 회의록에 공개된 것처럼 조금만 미사여구를 붙여줘도 증시가 올라버리고 막 인플레가 급등하려고 그러니까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분이 연준 내 최대 비둘기인데 가장 온건파인데도 이번 주에 5% 이상 올려야 되고 오래 고금리 유지할 거니까 제발 관심 좀 꺼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록의 연장선상이죠. 절대 심리를 키우지 말자. 이게 좀 느껴지는 똘똘 뭉쳐있는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시장 참여자들도 이번에 블룸버그에서 설문을 했어요. 트레이더, 포트폴리오 매니저, 이코노미스트, 개인 투자자, 영업사원분들, 자산관리 멤버들한테 언제 연준이 금리 인하할 것 같냐 그랬는데 이제 많이 뒤로 밀렸습니다. 여기 가장 많은 게 2024년이에요. 원래는 올해 금리 인하한다가 제일 많았거든요. 2023년. 근데 지금 2024년 1분기에 다수로 올라갔습니다. 연준이 강경하게 나오니까 시장 참여자들도 한 발 밀려난 느낌? 좀 뒤로 물러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 어쨌든 올해 연준이 저렇게 세게 나오니까 금리 진짜 안 내리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신조어, 늪지대 침체. 침체는 침체인데 진짜 길고 지금 침체 온다는 소리만 몇 달째 하는 것 같은데 2022년부터 23년, 24년 늪지대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않는 그 늪에 빠진 듯한 회복 지연 이런 용어가 신조어로 나오고 또 무디스는 슬로우 세션. 그러니까 침체는 아닌데 침체인 듯 아닌 듯 아주 1년 이상 그냥 뭐 근데 사실 이게 침체 아닌가요 이게? 그러니까 사전적 정의의 침체만 아닐 뿐이지 그냥 모두가 지겹고 재미없고 고통스러운 그런 장세가 이어진다라는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팽팽한 연준의 줄다리기 때문에 되게 늘어지고 힘들어진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경제 둔화 용어들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블룸버그에서도 이번 주에 칼럼을 낸 거 보니까 좀 극단적 경고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20년 전에도 이러다가 금융위기가 왔는데 지금도 또 연준이 미스커뮤니케이션 시장을 오해해서 침체가 결국 살짝 올 것도 더 크게 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많은 분들도 이런 거 걱정하시는데 저도 좀 그런 걱정이 들어요. 연준이 적당히 한 뭐 4점 몇 하다가 이렇게 좀 금리 천천히 내린다 뭐 이러면 되는데 이거 절대 안 한다고 선언해버리니까 시장이 이제 충격을 작게 받을 거 크게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의 오해로 인한 고강도 긴축이 20년 전의 부작용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 아니냐라는 극단적인 걱정도 나오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미 인플레도 꺾이고 있고 방향이 잡히고 있는데도 연준이 너무 밀어붙인다. 어떤 실수를 만회하려다가 더 큰 화를 불러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와서 한번 소개해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그린스펀 얘기도 해봤고 또 한 명 더 있어요. 방금까지는 연준의 거장이었잖아요. 이번에 월가에서도 엄청 거물이라 불리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되게 적중률이 높아서 매년 초에 발표하는 10가지 서프라이즈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요. 잠깐만 요약해서 소개해드려 볼게요.
특히나 이분이 현재는 3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자산관리 부회장으로 요직에 계신 분인데 작년에 월가가 다 상승한다 그럴 때 혼자 20% 하락을 맞춰서 올해 더 주목을 받고 있어요. 매년 서프라이즈 10가지를 공개하거든요. 근데 보통 월가 예측률이 30%가 안 된대요, 여러분들. 근데 사실 스포츠도 막 야구 같은 것도 하면 3할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3번 중에 1번 안타 치고 이렇게 해도. 근데 월가도 30% 적중률인데 이분이 50% 정도 넘어간다고 평가받아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는데 아까는 연준이었고 이번엔 월가 쪽인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86년부터 엄청 길죠. 매년 10가지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작년에 대표적으로 맞춘 게 1번 항목부터 맞췄어요. 저도 보면 좀 신기했는데 뭐 다 맞춘 거 아닙니다. 제가 봐도 한 절반은 맞고 절반 틀린 것 같은데 1번 가치주가 성장주 앞설 것 맞췄죠. 2번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 뭐 이것도 맞췄고 뭐 이건 문장이지만 세 번째가 좀 신기했는데 증시가 하락할 건데 20%는 안 넘을 거다. 근데 진짜 2022년 증시 하락이 19.4로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우연의 일치겠지만 또 맞췄네요. 어쨌든 그래서 맞춰서 신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월가에서도 이렇게 많이 주목을 하는데 올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가지. 좀 특이했던 게 이분은 일시적이라는 단어와 함께 연준이 금리 인하를 잠깐 할 것 같대요. 요거 좀 신기하죠. 결국은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연준이 잠깐 항복할 것 같다. 침체가 와가지고 이분도 침체가 온다의 한 표거든요. 그럼에도 금리는 물가보다는 높은 상태. 그러니까 옛날 같은 저금리는 없고 물가가 3%대 유지되면 금리는 4에서 유지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격차를 두고 플러스로 유지될 것 같다는 한 거고 이분도 아까 전 연준 의장 그린스펀과 똑같은 말을 해요. 인플레 잡는 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침체 온다. 늦었다. 자기가 봐도 늦었다. 이미 늦었고 중요한 말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2009년처럼 반등할 것. 야, 이거 긍정적이죠. 아까 그린스펀 의장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침체가 올 건데 그래도 증시는 좋을 것 같다. 둘이 똑같습니다. 거장과 거물의 말이 상당히 똑같아요. 그래서 새해부터 덕담인지 몰라도 좀 긍정적이 해주니까 기분이 좋고 좀 약간 다른 거는 지금 달러 약세잖아요. 근데 올해도 달러가 강세 갈 것 같대요. 유로나 엔 지금 반등하면서 좀 좋은데 이분은 그래도 미국이 더 우위라고 보는 것 같아요. 달러가 좋다. 그리고 중국이 생각보다 더 성장률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실물이랑 원자재 좋을 것 같고 중국 올라오면 미국 주식도 좋으니까 제가 다른 앞선 영상에서 소개드렸지만 호재를 말씀하신 것 같고 좀 독특했던 거는 경기 침체 때문에 연 중반에 유가가 반토막 나서 50불까지 빠진다네요. 그러니까 침체가 쇼크가 한번 세게 왔다가 다시 회복하면서 100불 위로 올라갈 거래요. 이거 맞출까요 과연? 이거 너무 구체적인데 제가 그래서 메모해놓고 내년 초에 한번 또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하반기에 워낙 사상자가 많아가지고 휴전 협상 들어갈 것. 종전이 아니고 휴전. 영토 협상하면서 올해 말에 협상 들어갈 것 같고 머스크는 많은 사람들의 비관론에도 불구하고 트위터를 살릴 거다. 그것도 긍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탈중국하면서 인도 경쟁력이 올라갈 것. 뭐 이거는 서프라이즈라고 하기에는 평범한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10가지 정도 되는 걸 요약을 해왔고 보실 분들은 제가 링크 넣어놓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매년 초에 저도 들어가서 한번 보거든요. 그래도 모건 스탠리에서 20년이나 전략가로 하시고 지금 세계에서 3대 사모펀드의 자산관리 부회장 요직에 있는 분의 뷰니까 한번 이것도 참고를 해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연준의 거장과 월가의 거물이 새해부터 좋은 내용이 담긴 인터뷰를 해주셔가지고 정리해봤는데 결론은 두 분의 공통점은 침체 오지만 실물 경제는 힘들겠지만 증시는 좋다. 그래서 증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증시 회복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채팅창도 말씀이지만 이분들도 신이 아니고 그렇게 잘 맞춘다고 하시는 분도 적중률이 50%라는 얘기는 두 번 중에 한 번은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맹신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오랜 기간 몸담은 양쪽이잖아요. 연준 측 인물과 월가 측 인물이라서 어쩌면 대립각인데 이분들의 뷰가 이렇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매주 월간 캘린더 주요 일정들 정리해서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냥 보고 넘어가면 또 잊어먹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는 꼭 시간을 내서 다이어리나 캘린더에 적어놓는 편인데 그러면 투자할 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기록을 해봤으면 좋겠고 또 제가 만든 실물 스테디 다이어리 새해 맞아서 10% 할인하고 있으니까 여기 아래 주소 방문하셔서 실물 다이어리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